안녕하세요. 자, 우리 감정평가사 우리 이제 핵심 요약, 우리 이제 그 교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요 요약본 요 프린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과 2장이 있는데 1장과 2장은 이론 문제 파트로서 요거는 이제 항상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3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거기 이제 요약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재고자산에 자, 첫 번째는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발생한 지출액, 우리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취득 원가를 결정을 할 때,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를 결정을 할 때 그 취득 원가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재고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판매 목적이니까 판매 가능 상태, 그렇죠? 그래서 판매 가능 상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능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게 이제 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가능 상태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원가의 지출액을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데, 자,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매입 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원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면 매입 원가, 그 다음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환 원가. 우리 원가 관리에서 공부했듯이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 원가에 가공 원가, 전환 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원가.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고 있다 당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 관련해서 이제 요걸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요 매입 원가 관련해 가지고 매입 가격의 수익관세와 제세금, 그 다음에 매입 운임 하용료는 가산하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를 차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 매입 원가 관련돼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자, 수익관세와 제세금, 그렇죠? 수익관세와 제세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제 더해주고 가산해야 되고 빼줄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산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성격이 되면 매입 부대비용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익관세, 제세금. 근데 이제 제세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의미하는 건데, 매입 관련된 세금을 의미하는 건데, 자, 주의할 게 나중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중에 결국은 지출한 금액이 아니니까, 나중에 내가 지출은 세금을 냈지만 나중에 다시 환급받는 세금은 결국은 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니까 취득원가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치세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매입운임, 하용료 다 이제 판매 가능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매입 부대비용 성격이다 당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가산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리베이트, 대표적으로 차감하는 거. 요걸 좀 차감하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입 할인 리베이트. 자, 그래서 요거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해야 된다. 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원가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전환원가는 이제 직접 노무원가고 제조간접원가를 우리가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기타 원가는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4번의 기타 원가도 나머지 기타 등등을 의미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판매 가능 상태 이전에 있는 것만 우리가 포함시킨다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구입 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구입한 그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상기업 같은 경우, 또 제조기업에서는 원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입 가격에 부대비용 가산하고 매입운임 포함시키고 매입의 누리 환출, 매입 할인,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연지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야, 구입을 했는데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가제조 재고의 취득원가, 요거는 이제 취득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거 스스로 이제 만드는 거죠. 제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 원재료 매입원가 전환원가를 합계로 한다. 그러니까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가원칙에서 공부했듯이 그때는 이제 원재료 매입원가에 전환원가 합한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환원가는 가공원가로서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비 합계액이라는 거, 그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전환원가에서 완제품으로 전환한다 발생하는 변동제조간접원가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이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부 기준을 통해서 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환원가에서 요게 이제 가공원가로서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액인데, 요 제조간접비에는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 배부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준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변동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실제 조업도를 기초로 하는데, 요 고정제조간접비 요 배부 기준은 요거는 실제 조업도가 아닌, 그렇죠? 우리가 정상 조업도를 기초로 한다는 거, 그 내용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해서 전환원가를 배부한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정제조간접비는 배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는 간접원가니까 조업도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되, 변동제조간접비는 원칙이 실제 조업도, 근데 고정제조간접비는 이거는 원칙이 정상 조업도.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도 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고정제조간접비는 정상 조업도를 가지고 우리가 배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실제 조업도하고 정상 조업도하고 비교해서 실제 조업도가 더 클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고정제조간접비도 실제 조업도를 우리가 비교를 배부 기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업도하고 정상 조업도 해서 실제 조업도 정상 조업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실제 조업도를 배부 기준으로 해서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정상인데 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제 조업도를 배부한다는 거.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 계산 문제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객관식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우리 지금 이제 핵심 요약 단계에서는 요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들 숙제를 하시고, 요 내용 한번 싹 여러분들이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풀이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그 핵심 내용을 우리 핵심 요약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이제 요 내용이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게 시험이 또 잘 나옵니다. 말문제로.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 등의 방법으로 측정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실제 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원가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표준원가를 회사가 원가 통제 목적으로 표준원가를 사용하다가 이 표준원가 가지고 장부를 작성했는데 표준원가 금액이, 회사가 표준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회사의 실제 원가가 표준원가하고 유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때는 표준원가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허용하는 거냐면, 표준원가를 원래 허용하는 건 아니죠. 원칙은 실제 원가로 하되 실제 원가하고 표준원가가 유사한 경우에 그때는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 기간의 비용 처리 항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발생 기간의 비용 처리하는 항목. 그래서 그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요 4번. 요거는 이제 발생한 기간에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번에 누가 있냐면 보관원가. 자, 요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보관원가는 이제 이걸 비용 처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판매가능 상태 이후에 발생하니까, 판매가능 상태 이르기까지 지출하는 원가에 대해서만 취득원가에 포함하니까, 이건 판매가능 상태 이후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하되,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가 잘 나오냐면 이 단서가 잘 나와요. 단서가.
단해가지고 후속 생산 단계 투입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보관원가에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단서에 있는 이 보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보관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판매가 가는 상태 이후에 발생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판매가 가는 상태 이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원재료 창고의 보관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판매가 가는 상태 이유가 아니죠.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는 판매 가능 상태 이전에 생산 과정 투입 전이니까 이제 판매 가능 상태 당연히 이전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관료는 판매 가능 상태 이후에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야.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생산 단계 이전에 이제 발생하는 보관료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계 이전에 발생하는 보관료니까 우리가 원재료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원가 이렇게 나와서 장기 재고자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취득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그 재고자산에 관련해 가지고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그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재고자산 취득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용역제공기업 그러니까 여기는 원재료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관여된 노무원가하고 기타 원가를 간접원가로 우리가 구성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생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점의 공정가치에서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차감한 순 공정가치로 취득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단가 결정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 자, 크게 이제 개별법, 선인선출법, 후이선출법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단가 결정 방법에서는 말 문제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 각 그 원가 금액에 대한 가정에 따른 특징을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선인선출법하고, 그 다음에 후이선출법, 평균법. 근데 후이선출법은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통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선인선출법하고 평균법이 잘 나옵니다. 자, 일단 개별법 동그라미 1번에서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개별법은 주로 어떤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냐 같은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이게 개별법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직접 추적해서 우리가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을 쓰는 게 아니죠. 개별적으로 직접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 다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그래서 개별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대량의 재고자산 같은 경우인데 동일한 유형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선입이나 평균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그렇죠? 특정 프로젝트 그래서 각각 구분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법을 사용해야 된다 합니다. 그 3번에는 이제 직접 추적해서 계산하니까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에 우리가 개별법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가격표를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이익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이건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이제 우리 먼저 구입한 게 먼저 뭐야 판매된 거로 봐가지고 매출원가를 우리가 구성하게 되고 그럼 결국 기말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기말재고의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원가름에 대한 가정이 바로 선입선출법이 되는 거죠. 됐죠? 예, 단점에 기말재고를 우리가 높게 계산하니까 매출원가는 낮은 원가가 대응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익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원가름의 가정에 비해서 높게 계산이 되고 그럼 이익이 높게 계산되니까 그게 이제 배당을 통한 사회 유출로 빠져나가니까 실물 자본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후입은 원가에 이제 선입에 이제 반대되는 가정이죠. 예, 이것은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점에서는 물가 상승 시에 법인세 이혼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단점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되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이익의 과대 계상으로 인한 비자발적 청산연세에 발생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상호 비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상호 비교가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상호 비교. 자, 상호 비교인데 이제 이게 이제 말문제로 잘 나옵니다. 예, 시험에서 여기 말문제로 잘 나와요. 재고자산에서 말문제 나오면 요 상호 비교 요거 잘 물어보게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해야 되며 성격과 용도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다른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원가름의 가정, 뭐 개별법이라든가 선의선출법이라든가 평균법,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준에서 인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거기 평균법이 좀 빠져 있는데, 평균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법은 이제 이동평균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기준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회사가 일정한 원가름의 가정 방법을 선의선출법이라든가 또는 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되, 자,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재고자산이 성격과 용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예. 성격과 용도가 상이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른 원가 흐름의 가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재고자산에 이제 품목이 이제 A라는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AA, BB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 표시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게, 얘네들은 성격과 용도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과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품목과 B라는 품목, 성격과 용도가 서로 상이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얘를 선입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선입으로 해야 돼요. 자, BP 이것도 선입으로 해도 가능해요. 이것도 선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과 용도가 다르면, 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이고 이게 선입이다? 이 평균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선입하면 안 되죠. 성격과 용도가 서로 유사하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격과 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다른 원가름의 가정이 적용 가능하지만, 요걸 제외한 다른 이유로, 요걸 제외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원가름의 가정은 사용은 불가능하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원가름의 가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성격과 용도가 다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다른 이유 가지고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을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물가가 물가가 상각하는 게 아니죠.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데, 자, 이 물가 상승한다는 거는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매입 단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기간 중에서, 그죠, 회계 기간이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재고자산을 매입을 할 때 그 매입 단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가 같거나 증가하는 경우, 그렇죠, 재고의 변동을 봤을 때 재고가 기초하고 기말 재고의 수준이 같거나 또는 증가하는 경우, 자,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요 상황 하에서 이제 우리가 각 원가름의 가정을 썼을 때 각각에 대한 금액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예. 자, 요걸 전제를 해놓고, 그렇죠? 자, 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말재고 매출원가 단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순현금 흐름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말재고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도 우리가 다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재고를 보게 되면, 자,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위선출법 이렇게 놨어요. 이 상황에서 기말재고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가장 기말재고를
높게 계상하는 게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당연히 선인선출법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높게 되고 가장 그다음에 이제 작게 계상하는 거는 반대되는 가정을 쓰는 평균법이 되는 거고 반대되는 가정을 쓰는 후위선출법이 되는 거고 평균법은 아니죠. 네. 후위선출법이 되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제 평균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법도 이제 둘로 구분하죠. 평균법에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재고 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총평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구분했을 때는 이동평균법이 계속 상승할 때마다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한 단위원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법보다는 더 높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기억을 했다가 나머지는 다 유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재고 제일 높게 계산하는 게 선입,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위선출법.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매출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 순서를 놓고 봤을 때 매출원가. 기말재고를 높게 계상하면 매출원가는 낮게 계상이 되니까 자,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당연히 매출원가가 낮게 계상이 되면 이익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하고 당기순이익은 즉 자산과 순자산과 순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니까 부동호 방향이 기말재고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그 여기서 이제 이 당기순이익이 이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표현한 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란 표현보다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렇죠?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 그거를 옆에다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바꿔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더 크게 되면 거기에 비례하게 우리가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니까 이익에 비례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요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다. 이익인데 순이익인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표시하는 게 더 타당하죠. 그 다음에 순현금 흐름은 법인세 비용이 커지면 그만큼 법인세 유출액이 커지니까 현금 흐름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은 반대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가정 하에서 요 전제 하에서 요 각각에 대한 기말재고, 매출원가, 법인세 비용, 순현금 흐름, 그 재무제표에 이제 계산되고 있는 요 재무제표 요소들인데, 예, 그 요소들에 대한 크기가 원가름의 가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이제 요 부동호 방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이 가정이 반대가 되면 부동호 방향도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재고자산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가 또 이제 시험에서 또 잘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 우리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우리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재고자산 수량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수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장부상의 재고, 장부상의 재고 수량에서 자, 뭘 빼주는 거냐면 장부상의 재고에서 실제 재고 수량을 빼주는 거죠. 자, 실제 재고 수량을 차감해요. 그럼 이게 바로 감모 수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감모 수량이 되는 거고, 장부상의 재고에서 실제 재고 수량 뺀 게 이게 감모 수량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이게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감모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단기 비용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단기 비용 처리하되, 그 단기 비용 처리하게 되면 이제 매출원가를 우리가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
이 재고자산의 감모의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정상 감모하고 우리가 또 비정상 감모를 우리가 만약에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둘 다 비용 처리해야 돼. 그때는 이제 원가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정상 감모는 이거는 원가성이 이제 있는 걸로 보는 거고, 이거는 비정상 감모는 원가성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정상 감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로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로 우리가 비용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이외의 나머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뭐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감모와 관련해서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모 손실 금액을 이제 이거 구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에서는 이제 이걸 직접 감액시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접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기업에서의 감모 수량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그 감모되는 상품을 감소를 시키고 이제 이거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 감모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게 되고, 비정상 감모는 이거는 이제 감모 손실, 그래서 비정상 감모 손실에서 이거는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한다. 이 정도 내용이 바로 감모 손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차감한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모 손실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스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근거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재고자산의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고자산 저가법. 자,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돼요. 자, 그 놈을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저가주의. 재고자산이 저가주의가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저가법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저가주의가 결국 이게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이 저가법이라는 거는 이제 둘 중에 낮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을 기말 재고자산 계상할 금액을 우리가 둘 중에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 중에서 낮은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초의 장부에는 우리가 취득원가로 기록을 할 거예요. 최초의 장부에는 취득원가로 기록을 했다가, 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게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100원인데 자, 시가가 80원이다. 그러면 장부에서 20원만큼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20원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가 손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비용 처리하고 재고자산을 감소시키는 건데, 일단 회계 처리부터 말씀드리면 감모 손실하고는 다르게 감모 손실에서는 우리가 직접 차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평가 손실 인식을 할 때는 직접 재고자산을 차감시키는 게 아니라 평가감 계정을 쓴다고 그렇게 했어요. 평가감 계정.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 차감한다 그러면 상품을 감소시키는데, 상품을 그렇게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매출원가로, 보통 우리가 기능별 손익계산서 상에서 회계 처리한다면 매출원가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장부에 100원 계상했는데 시가가 이제 80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20원만큼 감소가 되죠. 그러면 평가 충당금 계정을 써서 20 하고 매출원가 20. 그러니까 장부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상품이 1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충당금 이게 20 해서 80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직접 감소시킨다는 거는 상품을 직접 감소시키는데, 그럼 상품을 직접 감소시키면 그냥 8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100원에 취득했는데 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20원만큼 감소돼 가지고 80원만큼의 지금 순실현 가능 가치 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 이거를 이제 순액으로 표시한다는 거는 상품. 이렇게 80으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순액 표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시 방법을 상계로 보냐, 보지 않냐. 이거는 상계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앞서서 재무제표 표시 방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계정을 쓰는 거라든가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계정을 쓰는 거 이거 상계로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가. 그럼 재고자산에 대해서 시가를 우리가 뭘로 사용할 거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기업과 제조기업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재고자산에 대해서 시가를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는데 또 주의할 게 이제 제조기업에서의 원재료 관련된 내용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이제 시가인데 재고자산의 시가에서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순실현 가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 NRV 순실현 가치인데 순실현 가치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그 다음에 추가 완성원가 그 다음에 추가 판매 비용 예상 판매비 추정 판매 비용 이거 차감한 금액이 이게 보통 일반적에서 재고자산에서 시가로 사용하고 있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로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기업이 있어요. 상기업. 자, 상기업에서는 재고자산이 상품이죠. 상품. 상품 개념 과목. 자, 시가로서 순실현 가능 가치 이렇게 사용해요. 자,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품이 있고 완제품, 그 다음에 미완성품인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전에 원재료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기업과 제조기업에서 시가 마찬가지로 이제 상품에서는 시가를 계산할 때 추가 완성원가는 없겠죠. 이거 구입하는 거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제품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 제공품 같은 경우는 추가 완성원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 자, 주의할 게 요놈이에요. 이게 원재료가 자, 원재료는 요 시가를 뭘로 사용하냐면 얘는 현행원가를 시가로 하는 겁니다. 현행 대체원가.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우리 앞서서 이제 이론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측정 기준이 있었어요. 그 측정 기준에서 이제 뭐 역사적 원가다, 현행가치다 해가지고 이제 공정가치, 그 다음에 현행원가, 그 다음에 사용가치, 부채는 이행가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유익가치하고 유출가치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유익가치, 유출가치. 자, 기준서상에서 이 순실현 가능 가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측정 기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거는 유출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출가치. 유출가치라는 게 장부에서 제거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 계산하는 금액을 우리가 유출가치다 이렇게 하는데 장부 제거 시에 그러니까 장부 이게 재고자산 판매하게 되면 장부에서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출가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우리가 유출가치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재고자산은 목적이 판매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목적이 판매 목적이니까 시가의 개념으로서 가장 타당한 게 바로 유출가치에 해당되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재료는 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아닌 현행원가. 현행원가는 이거는 이제 유출 가치의 개념인데 이거는 무슨 가치 개념이냐면 유익 가치 개념이거든요. 왜 현행원가를 사용하냐? 원재료는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원재료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사용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서 유출 가치보다는 사용 목적. 내가 이 재고자산을 이 원재료를 다시 구입해서 사용할 거니까 그때는 현행원가인 이 유익가치가 시가로서 더 타당하다. 그래서 원재료는 현행원가로 사용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상품, 제품, 제공품 얘네들은 취득 원가하고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의 취득 원가로 계산이 됐고 시가하고 비교해서 시가가 하락이 되면 무조건 시가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원재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무조건 저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는 금액인 그 장부 금액과 그 다음에 이 시가인 현행 원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행 원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나중에 이 원재료를 투입해서 이게 결국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면서 판매가 될 때 이 제품의 시가가 원가 이상이게 되면 설령 원재료 단계에서 시가가 낮다 할지라도 결국은 제품을 통해서 이게 다 회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원가가 다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령 현행 원가가 더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이 원재료 투입해서 제품으로 판매하게 돼서 이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고 이 제품 판매를 통해서는 그 원가가 다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가를 평가하는 게 이게 일종의 뭐냐면 이게 일종의 그 자산 손상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산 손상. 자산 손상이라는 게 바로 회수가능가액을 시가로 해가지고 그 회수가능가액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행 원가가 장부금액보다 더 낮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금액을 회수가능 금액으로 봐가지고 얘를 우리가 시가로 계산을 하지만 제품을 통해서 이게 다 회수가 되니까 그때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을 하지 않는 게 더 타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조건부 적합법이 되는 겁니다. 원재료는 조건부 적합법.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제품의 시가가 원가 이상인 경우에서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적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손상의 징후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평가 손실 인식하는 거는 자산 손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합평가에 대한 적용해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순실현가능 가치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법의 적용 범위가 있는데 항목별로 다 적용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다 적용하는 게 원칙이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고자산끼리는 묶어서 조별로 평가도 가능해요. 조별까지만 허용해 줍니다. 그건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전체에 대해서 원가 시가를 비교하는 총계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당금 계정을 써서 단기 비용 처리하고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를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환입 잡아줄 때 이게 시가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합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회복분이 시가가 원가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가하고 시가 중에서 낮은 금액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시가로 우리가 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을 잡아줬다 할지라도 평가 손실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최초의 취득 원가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취득 원가를 한도로 환입을 계상한다는 내용,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우리가 평가 충당금 계정 과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액으로 표시하는 거 상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 재고자산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될 그 이론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말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 문제가 나올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우리 뒤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뒤에 이걸 다 객관식 때 우리가 다 풀 문제예요. 객관식 때 우리가 다 풀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문제를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핵심 요약 때는 풀어줄 수는 없고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그 계산 과정들 또 계산 문제로만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제가 이제 찝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제가 앞서서 다 얘기한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핵심 요약된 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말 문제로 나오는지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 때 가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재고자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